라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14살 반, 곧 18살이 돼요. 그러니까 18살이 되면 미국은 후견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후견인 지정을 18살 이전에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후견인 지정을 18살이 지나버리면 미국은 이게 좋은 점이자 단점이에요. 개의 정보를 비유로 아이가 장애가 있고 아무 결정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아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결정, 1년 사이에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17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페이퍼워크를 넣고 그다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이들이 잘 발달이 되어지고 어떤 잘 성장해서 비장애 아이들과 견줄 수는 없더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사실 이런 라이프 플랜은 그닥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살면 삶의 계획을 5년 단위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살아야 되죠. 그거는 뭐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면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세미나를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라이프 플랜이에요. 삶의 계획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참 어려워요. 어디서 제대로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누가 얘기해 주는 데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참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해서 훈련을 잘 받으면 그래서 아이가 비장애인들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희망이 생기죠. 어느 정도 있다가 그 희망이 좌절이 되고 또 희망이 생기고 좌절이 되고 그러다가 아이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나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이런 재정적인 여유가 항상 있으면 좋아요. 뭐 집이 재벌이라든가 뭐 예전에 한 몇십 년에서 사놓았던 스탁이 주식이 확 뛰어갖고 지금은 이제 일을 안 해도 옛날에 코인 부자들이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의 월급쟁이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라이프 플랜, 파이낸셜 서포트라는 게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교육에 열심히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의 능력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나아지기에 그 투자하는 그것이 오히려 아이가 미래에 살아갈 걸 준비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 나이는 먹고요. 늙고 그 다음에 어떤 재정적으로 해낼 능력이 없는 시기가 오면 우리 애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잘 살아서 아이가 비장애인들과 민글해서 잘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만큼 능력을 갖게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속된 말로 몰빵을 했다가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스마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런 이제 라이프 플랜 짜는데 갔었는데요. 여기서는 7개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engage, 그 다음에 connect, capability, relationship, contribution, 그 다음에 home, support and finance, and awesomeness에서 한 7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라이프 플랜 블루프린트를 empowering 이라는 곳에서 나온 그거고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이거 저작권 이슈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들은 것만 이렇게 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게이지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노메로 왓이에요. 아이의 능력이 아이의 장애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건 다 세우는 거잖아요. 아이의 교육 플랜도 세우고 교육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플랜을 세우듯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장애 아이들에게도 플랜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무슨 플랜을 세웠는가 이게 굉장히 퀘스천 마크인데 사실 많은 플랜을 세운 적이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하니까 뭐 조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해놓은 것들은 있어요. 조금씩.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하고 상관없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플랜은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시작을 해놨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아이가 자라고 성장함에 있어서 그 성장함에 내 아이를 위한 플랜을 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도 중요해요. 근데 교육의 몰빵은 아닌 것 같고 80% 정도의 몰빵이라면 20%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는 그 플랜을 세우는 부모로서 거기에 어,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아예 플랜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아이는 디서빌리티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물론 할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얘기 아니고 그거를 준비를 해놔야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플랜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A라는 집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B라는 집에 이렇게 했다더라, C는 이렇게 해서 나는 D인데 이렇게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지 않고 시츄에이션이 그리고 상황들이 굉장히 유니크하니까 그 유일한 독보적인 상황들이라서 독자적인 상황들이라서 그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접속이에요. 접속, 커넥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패밀리 멤버로서, 그러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리소스가 있는가, 어디에 우리를 서포트해줄 그 자료나 그런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어디에 무엇들이 존재하고 가보면 무엇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접촉을 해놔야 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자폐아이고 혹은 발달장애고 장애가 있어서 성장하는 동안 우리가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이하고 퍼스널 릴레이션십에서 페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퍼스널 릴레이션십도 빌드해야 돼. 물론 장애를 기르시는 분들은 다 아이들이랑 어떤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빌드업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이하고 친밀해져야 되고 더 아이하고 그 아이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그러니까 자폐, 발달장애인, 장애인 옆에 뭐 주변에 이런 소셜 워커 이런 사람들하고도 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속할 커뮤니티는 우리 동네일 걸 확률이 높거든요. 설사 다른 동네로 갈지라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외부적인 그러니까 주정부든 정부든 로컬이든 동네든 어디에서 리소스라든가 그리고 내 자녀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런 플래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능력들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분명히 못하는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물 떠다 먹는 거라든지 수저를 갖다가 자기 밥상에 갖다 놓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려는 거라든지 가서 자기 양말을 갖다 신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옷 컬러를 자기가 이 집에서 픽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신발을 스스로 신게 한다든지 차를 혼자 탈 수 있게 하든지 시트벨트로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이거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능력을 낮게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의 능력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의 그 능력을 최대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폐나 발달장애 혹은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더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프다는 시각으로 아이가 아프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시각으로 많은 걸 차단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못 보는 수도 있어요. 그것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그래요. 그 아이의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게 공부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소셜 스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사소한 스킬들이죠. 뭐 그릇을 닦는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 아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거에 대한 능력치도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릴레이션십이래요. 그 관계죠, 관계.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를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그때 학교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본 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몇 개 영상 전에 올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애들이 방치 상태인 거야. 물론 이제 장애 때문에 신체적인 그 한계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깨어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집중 못한 애들은 잘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걸 블레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홈스쿨링 해야 되겠다. 근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홈스쿨링이 저희 아이한테는 세상과 단절을 시키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맨날 보는 사람이 엄마, 아빠, 형, 그다음에 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밖에 안 되니까 이걸 단절시키게 되니까 그럼 얘 사회성이라든가 이 외에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차단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를 보내면 자기랑 비슷한 아이도 있고요. 저희 아기 반에 우리 아이랑 거의 비슷한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도 있고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친구, 자기보다 더 불편한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우리 형아처럼 그 비장애 아이들도 같이 뛰어놀고 있고 그 아이들은 여러 가지 한다는 걸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에서 뉴로티피컬 그 뇌신경 발달 장애아들끼리 같이 얼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등하고 같이 먹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소셜 스킬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 있고 얘는 내가 아는 애. 그러니까 아이의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주기. 물론 소셜 스킬이 없어서 확장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교류하고 뭐 놀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 쟤는 우리 클래스메이트, 쟤는 내 클래스메이트, 쟤는 내 친구, 나랑 같이 공부하는 애. 이런 어떤 그 관계성을 형성해 줄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학교가 좋은 게 다이버시티가 강하잖아요. 다양성이 있어요. 인종의 다양성이 있어서 저희 안에도 네이티브 인디언 같은 애들도 있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말로 흑인들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 라티노도 있고, 저희 같은 에이시언도 있고. 이게 다양한 인종들이 거의 비슷한 그 디서빌리티를 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아이한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릴레이션십. 그래서 학교에서 나올 때 보면 시키면 인사를 해요. 그리고 너 누가 네 친구야라고 물어보면 쟤 그러고 이렇게 포인트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관계들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리뷰션이에요. 공헌도. 얼마나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 파지티브한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아이가 긍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이 효과를 얻으려면 아이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를 위해서 던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은 잘라줘야 되고 가치 평가해서 절하시켜야 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장애인을 보면서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는 장애인을 서포트하는 분위기인데 간혹 옛날 분들이 이게 네거티브예요. 그런 것들은 다 잘라줘야 돼요. 부모가 앞장서서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아이의 목소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앞에서 쳐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전을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밖에 되게 많아요. 소스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서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도전하고 찾아오고 가져오고 또 필요하다면 사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아이가 자기 그것을 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는 참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여간의 보험회사하고 실갱해서 오늘 아침에서야 보험이 어프로브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 홈, 집이에요. 사는 곳이잖아요. 이 사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저희도 그룹홈 하자 그랬어요. 저희가 그룹홈을 빌드업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이거를 나중에 우리 그 중증 자폐인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도네이션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같이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거고 아이가 살다가 살면 사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결단을 했는데 아직은 학생이고 아직은 저희도 이제 저희 큰애도 있고 개인 생활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고 아이가 크면 그렇게 한 4-5명씩 하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왜 그룹홈이 좋은가? 이게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룹홈, 같은 불편한 장애를 아이들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살게끔 해준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반대로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집에서 잘 살다가 너 저기로 들어가서 너 쟤네들이랑 이제부터 살아야 돼 하는 그런 스트레인지,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를 플래닝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 만약에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면, 비장애인이라면 혼자 나가서 자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룸메이트를 구해서 얘네들이 둘이 같이 살게 셋이 같이 살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집이 좀 커서 뒷마당이나, 미국은 AD에는 어태치먼트 듀얼 유닛이라 그래서 그 뒷마당에다 집을 하나 줘요. 그 무슨 농막 같은 거 하나 줘서 거기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아이가 따로 집 안에 있지만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서 들어와 줄 것이냐, 아니면 그룹법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도 플래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룹홈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룹홈을 보내기 전에 그 전에 데이케어도 어덜트 데이케어가 있거든요. 어덜트 데이케어도 좀 보내고,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또 이제 거기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제가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제가 약간의 디서빌리티가 있긴 한데 그걸 극복하고자 제가 하루에 4마일씩이니까 6.4km씩 뛰고 있어요. 또 더 멀리 가야 되니까. 이전엔 젊어서 그 젊은 패기 갖고 버텨나갔는데 이제 좀 더 멀리 가야 되니까 튼튼해야 되겠다. 건강해야죠.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 건강을 바탕으로 했을 때 74, 80살까지 저랑 같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거 참 누리게 해줄 수 있고 가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빠로서의 도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준비하느라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Anyway, 교과를 갔는데요. 그 다음에 보조와 재정 보조예요. 재정 보조. 재정 보조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에는 에이블이라는 어카운트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러스트 어카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자폐 아이들,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직장을 갖는 게 사실 더 베스트고요. 근데 직장을 못 갖고 부모들하고 살아야 된다면 사회보장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SSI, Social Security Income, Social Security Disabled Income이라고 해서 SSDI도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패밀리들은 이 아이들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이라도 어떤 NPO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파이낸스 서클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페이하고 이 아이를 24/7 봐줄 수 있는 낸이나 어떤 가이드라든가 운동 보조인을 보쳐줄 수 있는가, 이거 등등등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가 어릴 때 치료한다고 겁나게 돈을 많이 써요. 저희도 많이 썼어요. 근데 결국엔 아이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나니까 더 이상의 그 많은 지출을 하지 않아요. 그 돈을 차라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자. 그래서 아이가 편하게 쓰고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플랜을 갖자. 그러니까 컨슘 할 거니까 인베스트 할 거니까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는 아이가 교육받을 때 홀수 테라피라든가 무슨 음악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이런 거에 다 돈 투자하면서 이게 인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어릴 때는. 근데 결국은 아이가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정확히 알고 아이가 인지장애라 직접장애가 있던 알고 이건 못하는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건 완전 컨슘한 거죠. 돈을 버린 거야. 써버린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돈을 인베스트해서 아이가 나중에 그 돈을 갖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얘는 저희 애는 24/7 누군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친구라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돈을 써서 득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 교육에 돈을 써서 득을 본다는 건 사실 거의 없죠. 어쨌든 뭐 자녀한테 돈을 써서 그거 돌려받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쓴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가 나가서 재밌어야 돼요. 저희 플랜은 몇 번 얘기를 제 영상에서 나누었는데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르데이고 그 미국 국립공원과 미국 내셔널 모뉴먼트 그 뭐라 그러죠? 보물 그 지정돼 있는 거 국가 보존 시설로 지정돼 있는 자연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곳을 돌아다니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여행이고요. 여행 가서 새로운 걸 보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트라이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아이의 합의는 여행인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그런 심뜸들이 자폐인으로서 나오는 셀프 그 레피티브 비헤이비어 상동 행동이 나오질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플랜이에요. 이걸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늙으면 못해요. 그리고 아이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냐 없느냐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지만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부모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에셋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알맞게 잘 적용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런 플랜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